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미지메디병원의 김경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전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 상당 부분이 유전체가 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계획과 특별히 유전체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사진은 저희 병원이고요. 저희 강남 미지메디병원이 최근에 유전체 기반의 또 맞춤 건강관리를 지향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 간단히 하면은 저는 연세대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노화과학을 박사를 했고 보스턴 텁스에서 유전체학을 연수한 다음에 차학과대학을 거쳐서 또 유전체 회사에 또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렸던 강남 미지메디병원에서 원장을 하고 있고 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자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핵심적인 5가지 P, 5P 의료시대라고 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프리벤티브 예방의학 시대, 프리딕션 예측의학 시대, 퍼스널라이즈 맞춤이란 개념이고요. 파시피터리 좀 어려운 단어죠. 참여라는 뜻입니다. 프리시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밀. 이 5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점점 이제는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오던 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되겠지만 새로운 환자군, 즉 건강한 소비자들이 병원을 찾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검진한다거나 또는 병원에서 자신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방적인 활동들을 점점 하는 시대. 제가 있었던 차움에서도 저는 환자라고 부르기는 좀 난처해서 고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질병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비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오늘 우산을 준비하거나 또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 예측의학 시대 어떤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게 오늘도 강조하겠지만 이 안젤리나 유전자라고 하는 어떤 브라카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멀쩡한 유방을 드러내고 또는 자궁도 난소도 그런 어떤 액션을 가하는 시대가 됐다. 아무것도 사실은 질병이 없는데 그 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거는 벌써 한 15년 전입니다. 2004년도에 진료 현장에서 처방을 했는데 골다공증 약을 처방했는데 누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방한 당일날 응급실로 와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약이 독이 되고 누구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분명히 평균적인 의학에서 에비던스 베이스를 가지고 4%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편차가 있죠. 즉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늘리거나 잘라서 이 침대 사이즈 중심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맞추는 마치 우리가 테일러드 메디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에게 맞춰서 사람에게 맞춰서 환자에게 맞춰서 약물을 처방하고 영양제를 처방하고 스킨 관리하는 그런 것이 이제 퍼스널라이즈 맞죠. 아마 진료 현장에 계신 누구든지 이 부분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나 개인의 변이 유전체라는 부분들이 오늘 강조가 될 겁니다. 참여라는 표현은 좀 낯선데요. 이제 유전체 데이터가 빅데이터 중에 빅데이터입니다. 홀게놈을 하든지 또는 마이크로어레이 검사를 하든지 약 70만 개 내지 30억 개 정도의 전체를 분석하는 그런 우리가 상상 못하는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직접 병원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개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인이 자신의 유전 정보를 의사에게 공개를 해줘야지만 맞춤 치료가 된다고 해서 그때 개인이 참여한다. 파티스페터리, 23andMe라든지 아니면 저런 모바일 헬스케어들이 점점 이제는 의료에서 건강의 이슈로 또 병원에서 개인에게 좀 더 포커스가 되는 그런 시대에서 개인과 개인의 데이터와 또 병원에 있는 헬스 데이터가 어떻게 엮을 것인가 이게 참여라는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프리시전이라는 표현이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각 학회마다 프리시전 메디슨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물론 예전에도 있었던 개념이지만 이제는 유전체 정보 그 중에서 게놈 정보 또는 RNA 정보 또는 에피게놈 같은 이런 토탈 오믹스 정보를 활용해서 특별히 암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대상으로 정확한 치료를 한다 해서 그 정밀 개념이 유전체가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프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한 10분 정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과대학을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저희 시절에는 유전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솔직히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오늘의 핵심인 유전자가 뭐고 또 특별히 변이, SNP라든지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저 변이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따라서
실제 활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해서 요 1번 문제, 유전자 변이가 무엇인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번은 시퀀싱이 뭐고 NGS가 뭐고 또 시대가 어떻게 빠르게 바뀌는지를 제가 몇 개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다음 3, 4, 5번, 즉 임상적용의 질병 예측 서비스, 맞춤 관리, 또 프리시전 메디슨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권의 책이 있고요. 한 권의 별책 부록이 있는 저 브리티니카 사전을 보시면은 마치 우리 유전자를 제가 대입을 시키겠습니다. DNA 안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22권의 22개의 염색체 플러스 성염색체, 즉 23쌍의 염색체, 엄마 아빠부터 왔으니까 쌍이라는 표현을 쓰죠. 23개의 염색체가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처럼 18번에 또는 21번에 염색체들이 한 카피가 더 있거나 아니면 한 카피가 부족하거나 이런 염색체가 통째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염색체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신생아 단계, 아예 태아 단계에서 사실은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유전체 질환이고 일부는 다운 증후군이나 또는 에드워드 증후군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유전자 질환 중에 염색체 질환이 먼저 있고요. 책을 펴면은 페이지가 나오고 또 책을 펴면은 글자와 문장들이 나오죠. 이 사전 전집에는요, 총 30억 개의 글자가 있고 약 2만 개 내지 3만 개, 한 2만 3천 개 정도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즉, 문장을 유전자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하나하나의 글자를 염기, 베이스라고 합니다. 양쪽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흔히 베이스 페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글자들이 있고요. 처음에 대문자로 시작해서 점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의 문장이죠. 문장이라는 것은 또는 유전자라는 것은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하나의 뜻을 완성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문장이죠. 하나의 단백질을 전사하는, 단백질을 투영시키는 최소한의 단위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때로는 긴 문장일 수도 있고 짧은 문장일 수 있어요. 대략 한 10,000개 정도의 글자로 이루어지는 게 평균적이지만 예를 들면 브라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약 70만 개의 글자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불과 수백 개. 그래서 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하나의 단백질을 전사한다 해서 최소한의 단위가 유전자입니다. 문장에 보시면 때로는 글자들이 틀리게 인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르게 인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프리컴시라고 해도 달랐구나 정도만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다르다는 것을 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때로는 베이스가 꽃병을 의미하는 베이스가 됐을 때 뜻이 달라지죠. 물론 뜻이 달라져도 그냥 문맥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미스리딩, 착각,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자 속에 30억 개 중에 약 300분의 1 정도가 사람들이 다 다른, 즉 99.7%는 사람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300분의 1 정도인 약 1000만 개 정도 위치에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 다르다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죠. 사람의 다양한 특징인데 그 중에서는 일부는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패소제닉한 뮤턴트, 즉 어떤 유전성 암이나 어떤 공격적으로 유전자 변이 하나만 가지고도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질병까지 일으키지 않고 특성 정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이 페이지가 오늘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의사들도 저같이 임상 의사들 같은 경우는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 그러면 특히 이제 암 종양학에서 온콜로지에서 하는 유전자 할 때는 2번에 하면 보이는 소마틱 뮤테이션, 즉 후천적으로 어떤 특정 조직에 한해서 변이가 생겨서 그것이 이제 암 유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뒤늦게 태어나서 한 조직에, 한 장기에만 국한되는 것을 후천적 유전자, 소마틱 뮤테이션이라 그러고요. 보통 유전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물려오는 거기 때문에 소마틱보다는 점라인, 즉 수정됐을 때 난자와 정자의 유전 성격이 물러나서 수정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의 변이를 점라인이라고 합니다. 점라인. 근데 점라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한 권 자체가 문제가 되는 염색체 이상, 그리고 글자의 수가 바뀐다 해서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
글자의 수는 바뀌지 않지만 단 하나의 염기가 포인트 뮤테이션, 바뀌었다, 치환된다 해서 점, 돌연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델 또는 탄뎀 또는 CMB 이런 것들은 글자의 수가 바뀝니다. 집어넣고 빠지고 반복되는 그런 개념이고, 글자의 수가 바뀌지 않고 하나의 포인트가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흔하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을 주는, 그래서 유전성 암, 아까 브라카 또는 우리가 흔히 보는 희귀성 질환 또는 단일 유전자 질환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난센스, 미스센스, 그래서 단백질을 바꾸거나 스탑 코돈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흔하지 않지만 강력한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사실 더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지만 더 많은 경우는 커먼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뮤테이션이라고 붙이기도 뭐하죠? 그냥 변이 정도,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뜻으로 베리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SNP, 하나의 글자,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폴리모피즘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알코올 플러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의 피노타입에 영향을 주는 그 SNP. 오늘은 이 SNP가 많이 강조가 될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SNP가 오는 강점인데, SNP라는 것은 말한 것처럼 인구의 1% 이상에는 변이가 있는 그 위치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변이입니다. 그래서 한 1000만 개의 위치 중에 SNP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SNP는 하나의 글자가 바뀌어서 단백질을 바꾸든, 단백질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의 글자가 바뀌었고 인구의 1% 이상일 때 커먼 베리언트 또는 SNP라는 표현을 쓰고요. 양쪽 부모로부터 그 염기가 그 위치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모자이거스 와일드는 양쪽 부모가 그쪽부터 GG, 한쪽 부모가 헤테로, 한쪽이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GA, 양쪽 부모가 다 변이가 있어요. AA. 즉 누구나 그 위치에서는 조합을 따지기 때문에 세 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노타입, 유전자 타입이라고 해서 지노타입,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바로 이 GG, GA, AA 또는 TT, TC, CC 같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고, 당연히 가장 흔한 것은 변이가 없는 게 제일 흔하고요. 하나가 변이가 있는 거, 양쪽 모두가 변이가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그만큼 어떤 질병을 좀 더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유전자에는, 특히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드물지만 강력한 영향력, 하이 페넨트레이트 된다 표현을 쓰는데, 한두 개 유전자가 관여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 브라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검사 아무리 해도 잘 이 양성이 안 나옵니다만은 한번 변이가 있으면 약 70%, 80% 질병이 생기는 강력한 페넨트레이트된,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드물지요. 굉장히 드물고, 같은 유방암이어도 저런 유방암은 드물어서 유전성 암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같은 유방암이어도 환경적인 인자, 그 다음에 한두 개 유전자가 아니라 굉장히 멀티팩토리한 유전자를 다 합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좀 더 흔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되는 것이 SNP. 그래서 여기는 1.5배,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 걸리면 1.5배, 1.5%, 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거기다가 환경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이 헷갈려가지고 내 유전자 검사가 이거 일으킨다는 거야, 마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유전자 검사가 SNP였는지 아니면 병적인 변이, 유전성 암인지 어떤 패소제닉한 베리언트인지를 먼저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퀀싱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짧은 시간 내에 불과 15년 정도 채 안 되는 이 시점에 2003년도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던 그 시대에는요, 단 한 사람의 DNA를 분석하는데 3조 원, 저거 미스프린트네요. 3조 원이고 한 사람을 분석하는데 13년, 국가 6개 나라가 다 같이 나눠서 13년 걸렸던 것을 2008년도에 NGS라는 방식이 나오면서 단 6개월 만에 해냅니다. 비용도 10억 원. 그 첫 번째 NGS가 2008년도 나왔는데 거의 10년 사이에 이제는 NGS 분석, 전체 홀게놈을 분석하는데 비용이 이제는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한 7, 80만 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년 뒤에는 1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걸렸던 6개월도 이제는 한 4시간 정도면은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여기 작게 보이는 이런 그 옥스퍼드 나노 방식은 불과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IT 기술이 1000배 정도 발전한 거에 비해서 100만 배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에
어떤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옥스포드 나노고요. 처음 나왔을 때는 노트북에 끼더니 이제는 스마트폰에 장치를 집어넣고 거기에 DNA를 떨어뜨리면 이런 골지 세포의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이런 생물학적 나노를 이용하여서 불과 15분 만에 시퀀싱이 끝나는 놀라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NGS 시장에 약 10% 정도가 이 옥스포드 나노로 좀 대체가 되고 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5분 만에 NGS가 끝나는 시대가 되면은 이유 모를 어떤 바이러스, 어떤 열이 나고 그 어떤 분명히 뭔가 바이러스일 것 같은데 혈청 검사하면은 3, 4일 뒤에나 결과 받는 시대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퀀싱을 해서 바이러스 추적하는 시대가 된다. 즉 바로 현장 진단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16분인데요. 한 10분 정도를 이제 기초를 말씀드렸고, 이제 나머지 한 20여 분을 이제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도의 그 스코프를 가지고 우리가 상품들이 나와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측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인데요. 질병을 어떻게 과연 예측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거나 또는 타당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것들을 예측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 관리의 대표적인 비만 맞춤에 대한 부분들, 또 약물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3번은 시간이 많지가 않으면 제가 빠르게 지나갈 텐데요. 특별히 암 정밀 쪽에 어떠한 지금 유전체가 적용되는지 진단과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 부분을 좀 헷갈리지 말기 위해서 제가 집어넣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하면은 우리가 아는 지식들은 어떤 희귀질환을 본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름도 듣기 어려운 그런 희귀질환을 한다.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어떤 부분 또는 많이 들어봐서 브라카 유전자, 뭔가 안젤리나 졸리 그러면서 이 검사하면은 왠지 내가 70, 80%면은 유방을 절제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유전자 검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드물지만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저는 하이 페넨트레이트 but rare 뮤테이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것들은 당연히 진단 영역에서 또 병원에서 굉장히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클리닉 레벨에서 또는 검진 레벨에서, 왜냐하면 드물면은 검진에서 할 의미가 없죠. 우리가 흔한 질병들, 치매, 당뇨 또는 암조차도 흔하게 발견되는 것들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는 이 하지만 약한 영향력,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러나 분명히 하이리스크는 맞기 때문에 환경적인 인자를 같이 계산하셔서 어떻게 질병에 예방할 것인가, 이런 스토리는 보통 입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먼 스닙에 의한 질병 예측 서비스, 이 두 가지를 계속 병렬로 오늘 가져가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상품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브라카 유전자 검사, 이제는 이게 이제 NGS 방식으로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우리가 브라카 1에 2,000개 스팟, 브라카 1에 1,000개, 브라카 2에 2,000개 스팟을 보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NGS, 거기에는 스닙도 있고 SNP도 있고 인델도 존재합니다. 이런 변이를 다 보는 방식을 NGS 방식으로 하면은 비용이 많이 비싸죠. 근데 마이크로어레이라는 칩을 통해서 전체 2,000개를 보기보다는 상위 레벨 한 200개 정도를 본다 해서 이런 칩 베이스, 그러나 어느 정도 90%는 커버한다는 개념입니다. 브라카 유전자를 한 10만 원대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양성이 있는지, 근데 브라카 유전자가 유방암을 예측하기도 하고 사실은 난소암도 예측하고 췌장암도 예측하지만 이런 유전성 암은 유방암에 있는 게 아니죠. 대장암, 우리가 잘 아는 패밀리어 폴리포시스 같은 것도 유전성 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대표적인 온코진 또는 튜머 서프레스진, 아주 강력한 유전자들인데요. 여기에 병적인 변이가 있으면 조합에 따라서 유방암, 난소암 또는 자궁암 또는 대장암들을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병인 하나만 있어도 거의 7, 80% 또는 뭐 거의 50% 또는 90% 변이에 따라서 좀 퍼센트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리스크 케어 포커스라고 하는 그 상품에서 대부분 변이가 안 나오지만 변이가 있는 경우는 실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전 클리닉으로 좀 넘겨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중에는요, 그 NIP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전 염색체 검사인데, 즉 우리가 나중에 18주 전후에 엠니오센테시스 통해서 질병, 당원증후군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른 시간에 13주 직접 복술 천자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내에 떠다니는 피탈 DNA, 즉 태아의 DNA를 추출해서 염색체를 보는 방식을 NIPT. 이게 처음 나온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있겠냐, 어떻게 이랬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운 증후군이 의심되면은 양천자로 가지 않고 NIPT, 즉 혈액 내에서 진단을 하고 99.9%가 같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10년 전에 나왔을 때는 이런 게 있나 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누구나 비침습적 방법으로 더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유전성 검사하면 예전부터 희귀 질환을 보는 거죠. 특별히 신생아, 특별히 가족 가운데 희귀 질환이 있으면 둘째 아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런 어떤 상품을 통하여서 신생아 유전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흔한 질환보다는 희귀 질환을 보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희귀 질환을 보는 것도 있고 또 브라카 검사처럼 어떤 유전성 암을 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많은 회사들이 검진센터나 클리닉에서 일부 환자가 아니라 다수를 향해서 검사하는 것들이 바로 SMP 기반, 즉 커먼한 베리언트에 기반해서 질병 예측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EDGC에서는 진투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암도 있고 치매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아포이 유전자가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심근경색, 중풍 등등이 있지요. 잠깐 제가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난소암이 경고를 받았네요. 그리고 심근경색이 그 다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유전자 영어로 써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CDKN2A라는 것은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GIAS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장 유전체를 분석해서 심장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석하는 그런 것을 GIAS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P 값을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로 잡아서 그것을 넘기는, 즉 완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마커를 찾는 것이 GIAS인데, 저 CDKN2는 전 세계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든지 GIAS에서 항상 강력하게 나오는 거고, 무려 10의 마이너스 50승까지 나오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유전자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GIAS 연구에서 또는 특별히 동아시아 GIAS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마커를 셀렉션하느냐를 선택하는 거에 문제가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퍼스트로 추천하는 것은 GIAS가 돼 있을 것, 특별히 아시아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이런 5가지 정도의 유전자에서 보는 방식은 부모로부터 이런 위험 유전자가 얼만큼 포함됐는지, 예를 들면은 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양쪽 위험 유전자가 양쪽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그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합이 돼서 하필이면 다 나쁜 경우 위험도가 1.9배. 여러분들 심혈관 질환이 심근경색이 2배 정도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남들보다 2배 그러면 일단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지만, 뭐 데이터가 근거해서 믿는다 했을 때 저 2배, 2배면은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5%에서 10%라고 했을 때 2배 정도면 한 20% 정도로 이제 일종의 질병이 예측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나름 의미가 있는 게 여기다가 담배까지 피면은, 그리고 여기에 또는 고지혈증 약을 치료하고 있지 않는다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2배 정도도 사실 꽤 높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글자 몇 개 가지고 전체 체계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활용하는 방법은 2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유전자. 그러나 담배를 끊게 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한 심장을 만들게 하는데, 유전적인 소인을 바꿀 수 없어서 환경적인 요인을 바꾸는데 사용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난소암에 대해서도 남들보다는 좀 위험도가 높으면은 난소 검사를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대개의 경우는 결과가 음성일지라도 이건 평생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어떻게 검진을 좀 더 퍼스널라이즈하게 포커스할 때 도움되는 그런 어떤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 삼천당제약에서 주로 안과 선생님들을 많이 모시고 오셨을 거고, 아마 안과 선생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흔한 질환들, 녹내장, 황반병성, 또 백내장 같이 인생 후반부에 생기는 병하고, 근시, 난시, 원시처럼 인생 초반부에 생기는, 자, 근시, 난시, 원시가 유전적일까요? 아니면은 맨날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여러분들 너무나 정답이죠? 둘 다죠. 똑같이 스마트폰 본다고 해서 원래부터 눈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눈이 잘 끝까지 유지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유전과 환경이 사실은 같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유전적인 요인도 하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패소제닉한 변이, 아까 그 안젤리나 졸리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변이가 있으면은 황반 변성이 거의 생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지만 다만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겠죠. 그래서 이 변이가 흔하지만 커먼한 SMP, 즉 약한 연결고리인지 아니면 병원성 변이인지를 좀 구별해 주는 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황반 변성의 그런 병원성 변이. 만약에 저기서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거의 간다고 보시고 상당히 많이 노력해서 그걸 막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문제는 병원성 변이가 없다고 해서 황반 변성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여전히 생활 습관이 있고 여전히 남들에 비해서 커먼 베리언트, 즉 유전적 소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을 잘 하지 않으면 검사를 왜 했는지도 사실은 환자도 힘들어하지만 의사도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백내장이라고 하죠. 백내장 같은 경우는 GWAS 분석을 했다는 얘기는 커먼한 베리언트, SNP를 사용했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게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높다고 해서 반드시 백내장은 아니지만 남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유전적인 소인이 높으니까, 즉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백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예측 검사는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죠. 예측 검사를 진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왜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유전적인 소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특별히 난시나 근시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과 다르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유전적인 소인이지만 당신이 어떻게 생활 습관과 특별히 안구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20분 정도 사이에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제가 맞춤 정리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비만 유전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인데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고 식탐 문제가 있다. 비만을 이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FT 유전자입니다. 근데 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현재 저탄고지가 되게 유행하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은 FT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이건 지방을 저장하는 유전자인데 저탄고지, 지방을 많이 먹으면 더 비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마다 식사가 다르고 사람마다 비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식탐을 조절할지 탄수화물을 조절할지 염증을,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단순히 예측을 위한 검사가 아니고요, 내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나에 대한 맞춤 관리는 무엇인지를 기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술, 커피, 저 같은 경우는 술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제가 교육받아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을 분해하는 이 효소의 변이가 있어서 대략 한국 사람의 30% 정도가 저 변이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근데 마시면 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안 늡니다.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식도암과 인후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비타민, 왜 비타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많은 연구들이 헷갈리게 만드는데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먹을 사람한테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는 굳이 필요 없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전에는 잘 몰랐죠. 근데 유전자 검사가 많은 부분들이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검사가 되면서 내가 똑같이 피 검사를 했는데 바이타민 D가 정상인 사람과 낮은 사람은 단순히 햇볕 축제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중심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를 참고하셔서 디자인하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약물 유전체, 특별히 항암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약물 유전체들이 요즘 소개돼, 너무 이건 유명한 얘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항혈소판제제 중에 유명한 것이 클로피도겔이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자기가 클로피도겔을 먹었던, 심근경색 후유증을 앓았던 분이신데 약을 먹고 나서 한번 쇼크로 위장 출혈 때문에 문제가 되신 분인데 왜 그 당시에는 출혈됐는지 몰라 했던 분인데, 제가 나중에 유전자 검사하다 보니까 이 CYP 사이토크롬 P450에 2C19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푸어 메타볼라이저, 즉 약을 먹었는데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먹었던 게 아직도 있는데 다시 약을 또 먹으니까 혈중 농도가 2배, 3배. 근데 어느 날 오메프라졸을 같이 먹으면, 같은 대사를 통과하는 오메프라졸을 먹으면 이 약의 농도가 4배, 5배까지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항혈소판제, 피를 맑게 하는 약이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농도가 높아서 출혈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는 와파린이라는 약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약인데 미국 FDA에서는
와파린의 농도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한 8단계로 조절하게끔 권고하기도 해요. 마이젠 플랜이라는 것은 비만 치료인데 비만 치료에 현재 상태의 비만 나이와 유전 상태의 나이를 섞어서 환경과 유전을 같이 계산해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음식을 추천해주고 또는 서플리먼트, 운동을 추천해주는 유전자 검사들이 아마 클리닉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DNA 앱, 마이지노 박스라고 제가 선호하는 앱인데요. 이제 한 번에 마이크로레이 방식으로 어떤 상품이든지 70만 개 마커를 생성하는데 불과 보여주는 것은 수십 개,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 뒷단의 데이터로 넘겨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DNA 앱에는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어요. 즉, 질병을 또는 암과 질환을 보는 프린트 방식이 있지만 상당 부분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법적인 어떤 제도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다른 회사로 넘겨서 보는 그런 방식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갑니다. 키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예측된 키를 오버컴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성격과 진로,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부분의 성격이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여러 가지 바이오와 관련된 것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성격을 통한 진로를 예측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재밌는 건데 와인을 추천한다? 무슨 말입니까? 비싼 와인을 따기 전에 나한테 맞는 와인, 즉 남들한테 맞는 와인이 아니라 내 입맛, 그 중에서 산도, 바디감 또는 쓴맛, 어떤 과일향 또는 단 것에 대한 것 또는 알코올에 대한 감수성들을 계산해서 와인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조상찾기, 요즘 최근에 저희 나라가 일본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제 유전자 검사하다 보니까 21%가 일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25%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약 1000만 명 정도가 이런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이 믹스트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23andMe와 에어엠비, 우리 숙박 그 앱으로 유명한 에어엠비가 합작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불가리아 여행을 가가지고 나의 조상을 찾기 위한 숙박을 제공해주는 그런 재밌는 상품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처럼 무궁무진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유전체 안에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또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이 그 마이지노 박스라는 것에 있으니까 혹시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프리시전 메디슨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제목 정도만 하고 혹시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암 진단이 여기까지가 왔고 또 암 치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잠깐 볼 텐데 일단은 컴패니언 다이고니시스, 같은 폐의 소남이 예전에는 플래티눔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썼다가 대부분 70% 정도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았던 시대를 결국은 폐암이라는 것은 결국 암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돌연변이 때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주도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EGFR인지 KRAS인지 ALK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 항암제를 쓴다고 해서 동반진단 맞춤 항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방식으로 훨씬 더 치료 성적을 높였고요. 진단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면 보통 우리가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 다 안 믿죠. 하도 그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엄밀한 말하면 피 한 방울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직 단계에서는. 근데 특별히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떠다니는 혈액의 암의 조기암이나 또는 심지어는 프리캔서러스 리전, 즉 용종 같은 단계에서 떠다니는 암세포의 DNA를 추출하여서 증폭시킨 다음에 유전자 검사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 검사를 통하지 않고 진단한다 해서 흔히 말하는 액체 생검,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근에 그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일루미나 자회사가 1조 원의 돈을 들여서 이번 AACR에서 발표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조기암을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유전체 데이터에 여기서는 이제 메신저 RNA 데이터 가지고 조직 검사 없이 질병을 예측하는 겁니다. 특별히 암 타입까지 99% 예측하는 AI 기법, 더 나아가서 딥러닝 기법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암을 진단하는 하나의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이 이제는 암 진단에서 대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실수하지 않고 뮤테이션의 그 상황뿐만 아니라 재발까지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것인가, 어떤 항암제를 먼저 집어넣을 것인가를 설계하는 시대가 이런 머신러닝, 빅데이터 기반의
그런 암 진단 치료가 앞으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 가장 큰 최근의 화두인데 우리가 1상, 2상, 3상 그 전 단계에서 인비보, 인비트로 이 과정에서 대부분 암들이 실패하고 임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 때문에 또 미국에 성공한 약이 한국에서는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게놈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서 질병의 그 신약 단계를 단축시키고 신약의 어떤 후보 물질의 발굴을 만들어주고 또 신약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성공률과 또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또 지역별로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는 신약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전체 검사가 필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암의 시대는 이제는 임mun세라피 즉 면역항암제의 시대인데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투여되고 있는데 여전히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 바이오마커, 유전체 기반의 바이오마커에 근거해서 캔서 백신, 즉 사람마다 다른 면역 치료를 쓰는 시대가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작년에 메디게이트 뉴스에서 출판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아마 내용이 짧아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유전체 플랫폼의 소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질병 예측 서비스, 빅데이터, 액체 생검, NIPT, 또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후속 유전학, 뉴트리 지노믹스, 유전자 편집, 블록체인. 무엇보다 우리 의사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것이 고도의 사업이고 또 환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전체 사업이 발달할수록 저희가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있고 사회적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15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선생님들의 그런 진료 현장, 무엇보다 지식 기반의 진료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Q&A를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할 테니까 오늘 얼마든지 지금 써주시면은 한 대여섯 개 정도 골라서 마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안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이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한 10년 전에 아벨리노 유전자 검사, 우리 이제 많은 안과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 막상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각막 이의 형성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각막이 이렇게 증식이 돼서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벨리노 유전자, TGF 베타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 흔치 않아요. 제 기억에는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변이를 보기 위해서, 왜냐면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한테도 큰 일이고 또 수술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벨리노 유전자를 그 스팟만 보는 거예요. PCR 방식이라는 것은 한 유전자 사이트를 보는 방식이에요. 또는 요즘은 이제 멀티 PCR이 나왔기 때문에 한 6개 정도까지 볼 수도 있는데 아벨리노 분석, 즉 한 유전자의 한 스팟을 보려면 당연히 PCR 방식으로 하고요. 위에 있는 이제 마이아이진 진투미의 SMP 어레이는 마이크로 어레이란 방식, 즉 유전자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70만 개의 이 큰 변이 중심으로 소팅되어 있는 그 70만 개의 마이크로레이를 칩 방식으로 한 번에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70만 개 데이터가 쌓여서 마이주노 박스에 넣는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고요. NGS 방식은 이것보다 더 많은 홀지놈은 아예 30억 개 전체 글자, 변이가 있는 1000만 개 외에 전체 글자를 보는 궁극적인 방식인데 아직까지는 NGS 비용이 비싸서 저 칩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요. 저 칩에서 하는 70만 개의 변이는 전체 유전체 변이의 한 95%를 커버하기 때문에 웬만한 커먼 베리언트는 저 SMP 어레이로 가능해요. 그래서 당연히 SMP 어레이 안에 한 개 마커가 아벨리노 분석이기 때문에 비용 생각하시면 아벨리노만 보실 거면은 PCR 방식이 낫고 그 외에 다른 안과 질환을 같이 볼 거면은 SMP 어레이가 낫습니다. 자, 녹내장 환자와 항반 변성 환자인데 이게 굉장히 흔해요. 저도 이제 질병에서 많이 보는데 유전자 검사를 한참 설명했는데 당신은 갑상선 암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 환자가 딱 이렇게 목을 보여주면서 저 10년 전에 유전체 갑상선 암 수술했는데 딱 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질병의 경험이 있고 또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자, 유전자 검사는 진단이 아니고 제가 많은 부분 예측 또는 유전적인 소인, 제네틱한 리스크 팩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녹내장이 있고 항반변성이 있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요, 항반변성이 유전성 병이 아니기 때문에 녹내장도 100% 유전자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질환이라는 것은 한 70%가 환경, 20, 30%가 유전자. 어떤 경우는 유전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반반 정도라 생각했을 때
당연히 황반변성 환자인데 유전자가 괜찮다고 하면은 유전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해서 기여한 거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두 가지 의미죠. 적어도 자녀분들한테는 황반변성 유전자는 안 좋네요.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저의 말을 잘 들어서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쪽에 협조를 구하시는 것들. 만약에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설명하기는 쉬우니까 그 문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유전자 분석에서는 양성인데 황반변성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은 아니란 얘기고, 물론 앞으로도 아닐 수는 있죠. 예측이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남들에 비해서는 높은 소요이기 때문에 나중에 걸린 다음에 진단하지 말고 미리 예방적으로 하십시오. 이 예측이라는 개념과 이 미스매치, 진단과 이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받아들이셔야지 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좀 전에 그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실제 질병과 이게 매칭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의사들은 알죠. 질병이라는 것, 특히 우리가 보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심지어 치매까지도 유전자가 기여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꽤 유전자가 많이 기여합니다. 고지혈증도 그렇고요. 근데 좀 더 많은 질환들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심지어는요, 가족력과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뭔가 좀 불신에 차서, 당연히 일치 안 하겠죠. 첫 번째는 가족력이라는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는 심지어 생각보다는 부모들의 질병은 모릅니다.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당뇨가 엄마 쪽에 있고 당뇨가 아빠 쪽에는 없으면 자기는 어떨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당뇨가 생기는 게 아니죠. 아빠 유전자가 도미넌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력과 일치하는 경향성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둘 다 당뇨면 당연히 유전자 검사는 좀 더 일치해야 되는 것들은 많겠지만, 이런 가족력과도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가족력도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현재 상태의 나의 유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때로는 혈액 검사나 타액이나, 이건 접라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나 어느 매체와는 상관없이 머리카락이든 타액이든 혈액 검사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결과 나오는 데까지는 회사마다 영양 차이인데요. 처방이 많을수록 좀 빨리 채워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 병원은 대략 2주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는 한 7일에서 한 8, 9일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뷰하고 들어갑니다. 처방이 더 많아질수록, 이것은 이제 기다렸다가 채워서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방이 많을수록 사실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설득시키는 방법은 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개인 유튜브, 김경철, 그리고 유전자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제가 한 충분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진료의 팁들을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으실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종종 제가 제 병원에서나 많은 곳에서 유전자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좀 더 시간이 많으면 제가 설득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의사들의 특성이 있어요. 아는 것만큼 처방하죠. 그리고 처방한 것만큼 또 알게 되지요. 이런 낯선 항목은 사실 참 부담스러워요. 비싸기도 하고 자기가 모르니까 검사해놓고 설명하기. 근데 평생 부담만 되면은 결국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처방을 해놓고 2주 사이에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부가 잘 되거든요. 필요하면은 도움 받아서라도. 근데 이 팁을 모르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과 유전을 같이 이용하고, 미스매치 때 당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중요하고, 또 이것이 흔한 병이지만 약한 고리인지 또는 흔하지 않지만 강한 고리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저는 강하게 설명하고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설명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이 뭘 설명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건강 행위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의사들이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굉장히 낯설고, 아마 의사여도 그렇게 유전자를 모르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하나의 첫 발을 띄었다고 보시면 되고, 첫 발을 어떻게 띄는지에 따라서 낯설지만 대세인 이 검사가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저는 이 정밀의료 시대에 좀 문외한이 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을 구해서, 때로는 좀 더 검색을 하시고, 때로는 처방을 내면 통해서 결국은 아는 것이 진료를 일으키고, 진료가 다시 한번 아는 것을 만드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 빅데이터 시대, 빅데이터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강청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